자, 이런 창조경제 정의를 가지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창조계급이란 책을 쓴 리처드 플로리다죠. 예.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 창조성이다.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그림이니까 잘 아시겠죠. 지금 S&P 500대 기업 가치에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무형자산 비중의 절반 이상이 특허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무형자산이 왜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표에는 이제 2005년도 1,500억 불의 IP 라이센스 레비뉴가 생겼는데 이미 2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죠. 경제가 완전히 유형에서 무형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가치는 S&P 500대 기업에서 20%가 안 된다. 80% 이상은 무형자산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 거대한 회사의 공장, 설비,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특허 영업권 브랜드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입증이 되고 있죠. 작년에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할 때 125억 불을 지불을 했죠. 근데 그 125억 불 중에서 100억 불 이상이 특허에 지불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애플이 노벨을 인수할 때 특허 개당 가치를 100만 불을 쳐줬죠. 이때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할 때는 개당 60만 불 정도를 쳐준 셈이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이상 드디어 이제 특허의 평균 거래 가격이, 인수 가격이 100만 불을 넘어서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기업의 밸류 체인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돈 버는 비결은 뭐냐? 기업이 높은 가치를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면 높은 가치를 유지합니다. 근데 어디서 수익을 내느냐 이거죠. 수익 내는 원천이 어디냐? 그래서 옛날에는 수익을 내는 원천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생산이죠. 그래서 품질, 납기, 원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생산의 파라미터에서 경쟁 우위에 선 기업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산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생산의 차별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 기업들은 뭐 여기서 50보 100보인데 그나물의 그 밥이라면 굳이 내가 생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래서 생산을 안 하죠. 예. 제가 여기 안 가져왔네. 그 손 들어보세요. 우리 허 박사 들고 있는 저 아이폰 4입니다. 저거 바꿔야 되는데 아직 못 바꾸고 있는데요. 아이폰 4에 생산을 어디서 하는지 알죠? 예. 중국 심천에서 하죠. 예, 팍스콘에서 합니다. 저게 이제 평균 전 세계 판매 가격이 560불입니다. 팍스콘에 애플이 얼마를 줬을까요? 아이폰 4의 경우. 자, 그 당시 얼마나 줬을까요? 전 세계 판매 가격 560불. 자, 저거 생산 비용 얼마 줬을까요? 예? 얼마요? 30불이요. 예. 30불 주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만 8불 줬습니다. 8불. 예, 8불 주고 쥐어짜니까 이제 예공들이 떨어져가지고 뭐 자살도 하고 그랬죠. 요즘 좀 올려줬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8불 준 겁니다. 이건 뭐냐? 생산이 만드는 가치는 많아야 10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560불짜리 제품에서 생산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10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 만드는 거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저 부품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저 부품 가격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저게 160불이랍니다. 160불. 예. 그러면은 부품 160불, 그 다음에 뭐 조립 생산 비용 8불, 그리고 판매가 560불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했나 그래가지고 제가 저걸 열어서 봤어요. 소프트웨어를 얼만큼 만들었나 보니까 저기 제가 쓰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쟤들이 한 게 없어요. 애플이 만든 게 없습니다. 그 이상한 회사예요. 하드웨어도 부품도 안 만들었고 생산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도 안 만들었고 그런데 기업 가치는 요즘 모르겠나요? 600조 정도에 해당되죠. 600조. 예.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이거 좀 뭐 이상해요. 하여튼 생산이 이제는 차별화할 수 없게 되니까 기업들이 R&D와 마케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R&D와 마케팅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우리 다시 이제 미국의 첨단 기업, S&P 500대 기업을 가보면은 R&D 투자를 매년 얼만큼 늘리고 있나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죠. 매년 R&D 투자를 줄이고 있죠. 왜 줄이고 있느냐? 바로 메타 기술의 발달 때문에. 기술이 차별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새로운 IT 제품을 만들면은 그래도 한 뭐 2, 3년은 먹고 살았는데 그 다음 1년도 못 먹고 살다가 그 다음 6개월, 요즘 3개월, 2개월 이렇게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R&D 개발력의 차이란 것은 이제 몇 달로 다 좁혀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몇 달로 좁혔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는 R&D와 마케팅에서 차별화를 못하니까 어디로 이동하느냐? R&D가 IP로 이동을 하고 마케팅이 고객관계로 이동을 했습니다. 애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보시면은 이 제일 바깥에 있는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바깥 꼬리를 돌아가고 있는 고객관계로부터 새로운 IP 소스를 얻고 IP로부터 고객관계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이 창조성 루프에 선순환하는 기업들은 수익률이 30%대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R&D와 마케팅에 주력하는 요 내부 서클을 돌아가는 기업들은 10%대 정도 수익률을 냅니다. 맨 안에 있는 생산에 주력하는 기업들은 5% 이하의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가 보면은 매우 간단하게 우리가 그 기업의 수익률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IP로 이동을 하고 고객관계로 이동한 이런 경제 체제를 빅스마일 커브의 밸류체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1999년도에 에이서의 차이란 친구가 스마일 커브란 그림을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게 스마일 커브입니다. 요 스마일 커브. 과거에는 생산이 수익을 많이 내고 기술 개발과 판매가 수익을 조금 내는 이런 커브를 프라운 커브, 찌푸린 커브다. 이래서 프라운 커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서 수익을 내고 생산의 수익을 적게 내는 이런 커브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스마일 커브인데 한 번 더 이동한 거죠. 이게 고객 관계와 지재권으로 이동한 이것이 빅 스마일 커브가 됐습니다. 이제는 수익을 내는 원천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거죠. 자, 어디로 이동하고 있느냐? 바로 실천보다는 창조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은 실천이 요구되는 건 뭐예요? 생산이 가장 많은 실천력이 요구되죠. 그 다음으로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기술 개발하는데 실천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 실천력이 점점 쉬워지니까 이젠 창조성으로 이동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창조 경제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우리 전략의 원칙을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창조 경제 경쟁 방정식이 이렇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인건비 더하기 재료비가 제조원가였죠. 이 산업경제였습니다. 창조경제에서는 혁신, R&D 투자비를 판매 수량으로 나눈 게 창조원가가 됩니다. 아바타가 5억 불의 제작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봐요. 거기에 반해서 한국에서는 100억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잘 하면 한 500만 봅니다. 어느 쪽에 더 경쟁력이 있느냐? 아바타가 더 경쟁력이 있죠. 제가 옛날에 아래 한글 살리기 운동하러 저기 한컴에 갔더니 자기들 자랑하더라고요.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10분의 1의 비용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한다. 그래서 참 장하다. 그런데 너희들 판매 수량 어떠냐 했더니 우리가 10만 개쯤 파는데 걔들은 10억 개쯤 파니까 이게 10,000분의 1입니다. 그럼 누가 더 비싼가 보자.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에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보면은 한컴이 더 비쌉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창조 원가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면은 분자를 줄이고 분모를 늘리면 되죠. 자, 그래서 어떤가 놓고 봤더니 이 혁신 역량 쪽에서는 벤처 기업이 잘해요. 판매 역량은 누가 잘하느냐? 대기업이 잘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느냐? 창조 경제 패러독스라고 제가 정의한 패러독스가 나타나게 되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단일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모를 잘하는 것은 큰 기업이 잘하고 분자는 작은 기업이 잘해요. 자,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죠?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창조경제를 만족시키는 단일 기업은 도태하고, 자, 기업은 이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할됩니다. 창조성의 특허를 만든, 지식재산권을 만드는, 창조물을 만드는 역할, 그 다음에 그거를 개발하는 역할, 마케팅하는 역할, 그리고 고객을 유지하는 역할. 이래서 모든 기업이 분리가 돼요. 분리되고 나서 복합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옛날에는 한 개 기업이었던 게 이제는 여러 기업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창조경제 패러독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큰 친구가 하고 요거는 작은 친구가 한다는 겁니다. 볼까요? 우리 영화 산업을 놓고 보면은 옛날에는 영화 산업이 시나리오 작가부터 시작해서 프로덕션도 하고 배급도 자기들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가요? 이제는 영화 산업에서 자기가 프로덕션 하는 경우가 미국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만. 미국의 CBS나 MBC 같은 방송국들이 자기가 미국 드라마 안 만들죠. 다 프로덕션에서 합니다. 만들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한컴이나 한게임이나 넥슨 같은 데가 이제는 퍼블리싱을 강화해요. 자기가 직접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는 퍼블리셔고 스튜디오라고 얘기하는 게임 개발자들 거를 갖다가 자기 퍼블리싱에다가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똑같은 걸로 섬유산업을 놓고 봐도 그렇고 제약산업을 놓고 봐도 그렇고 주요 산업들을 어떤 산업을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 복합기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복합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애플하고 안드로이드가 전 세계에서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애플과 안드로이드, 소위 구글의 전쟁이 아닌 거죠. 애플의 연합군입니다. 애플 연합군 수만 개 기업이 저기 있어요. 구글 연합군 또 수만 개가 거기 있습니다. 이 수만 개 기업 연합군끼리의 전쟁이 되죠. 그래서 이런 벌어지고 있느냐, 창조경제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이거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대 기업과 매우 작은 기업이 서로가 연결되는 구조로 가는 거죠. 카카오톡 위에서 1인 기업인 드래곤플라이트가 뜨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옛날 같은 우리가 사업 구조였다면은 드래곤플라이트가 자기 게임을 팔기 위해서 자기가 영업 채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요. 카카오가 게임을 자기가 개발하려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든 회사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근데 회사가 커지면 혁신적인 사람들은 자꾸 떠나요. 회사가 커지면 혁신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 기업과 작은 기업들이 모이는 게 되죠. 결국 창조경제의 국가 전략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시장 플랫폼을, 그리고 중소벤처는 기술 혁신을 담당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국가 전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라니까 일부에서는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대기업 때려잡자. 근데 대기업 때려잡으면 나라가 망하죠. 때려잡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만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거 안 되는 거 우리 알죠.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가 서로가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동태가 아니고 생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각각 뭐 삼성의 생태계, 넥슨의 생태계, 휴맥스의 생태계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유럽의 생태계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거죠. 이러한 경쟁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들 개별 생태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키스톤에 해당되는 뭐 삼성이라고 합시다. 키스톤에 해당되는 기업이 자기의 단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쥐어짜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혁신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생태계의 건강성이 창조경제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경제민주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창조경제 국가 전략을 정리해 보면은 아주 쉽게 우리가 6가지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가 분자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입니다. 분자의 전략이다. 그러면 분자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혁신 능력이니까 R&D 역량을 키워야 되겠죠. 근데 R&D 역량을 아무리 키워도 결국은 혁신을 가장 잘하는 건 창업 기업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되죠. 분모로 가서 보면은 분모는 결국은 시장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 플랫폼과 오픈 플랫폼은 표준화되어 있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는 누구나 거기다 올리면 되죠. 오픈 이노베이션은 우리가 시스코나 뭐 삼성과 같이 그 표준화는 안 돼 있지만은 전 세계 시장을 가진 대하고 뭐 M&A나 아니면은 소위 기술 거래를 통해서 협조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이죠. 표준화된 거는 오픈 플랫폼, 표준화 안 된 건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서로가 선순환되어 줘야 되죠. 선순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고, 이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뭔가 혁신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혁신 시장의 육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창조경제 국가 전략은 아주 명확하게 6가지 국가 전략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